핀란드의 어느 가정집. 뭐?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어디 남자가 없어서 우리 집 머슴처럼 살던 애랑. 이곳에서는 부모님이 딸에게 언성을 높이시며 극대 노하여 한국인 남자와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토록 결혼을 반대하시던 여성의 부모님은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은 정도로 돌변한 태도를 보였고 충격적인 진실들과 마주하면서 많은 사람을 경악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평범한 핀란드 여자입니다. 특이하게도 저희 남편은 저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가족과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형제인 줄 알았죠. 부모님께서도 한국인인 저희 남편을 어떻게 데리고 있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입양을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저와 남편이 성인이 되어갈 때쯤 우리는 서로가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이좋게 자란 우리는 처음부터 이성의 감정을 느낀 건 아니었고 거의 성인이 다 되어서야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남편을 집안에서 거의 머슴 부려먹듯 부려먹는 행태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일 때마다 저는 부모님에 맞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며 서로 다투었던 기억도 있네요. 남편에게 먼저 대시를 하고 프러포즈했던 것도 저였습니다. 늘 매너 있고 남자다운 모습도 겸비한 남편이었지만 연애 쪽으로는 거의 바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를 내었고 그렇게 저희는 몇 년간의 사랑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남편이 분가를 하게 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그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이는 이제 겨우 독립을 한 상태이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고생만 하게 될 거라며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평소에 제빵 쪽에 관심이 많아서 돈을 모으면 제과점을 개업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핀란드에서 알아주는 제과점에 취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혼자서 일어나는 것보다 둘이 함께 열심히 하다 보면 최소한 2배는 더 빨리 일어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그이도 저와의 결혼을 결심했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자고 했죠. 이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말이 나왔을 때 단숨에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곧바로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큰 상처를 받고 돌아서야만 했죠. 뭐?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어디 남자가 없어서 우리 집 머슴처럼 살던 애랑. 아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입에 올리기도 싫구나. 너처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애가 아무것도 없는 남자랑 같이 살면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니? 위 이사,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 또한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마.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저희의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사실 제가 아는 한국인 남편에게는 알게 모르게 상처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서 저와 함께 살아갈 때 한 번은 식사 시간에 부모님에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죠. 자신의 친부모님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게 상처를 주더군요. 그게 사실이었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길에서 주웠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 거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목숨이니까 시키는 일이나 잘해.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 남편이 불쌍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그때의 그 모진 일들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남편에게 사과했고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면서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이토록 모질게 대하는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워낙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상처에도 포기보다는 오기를 떠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해서 작정한 결혼이었고 평생을 같이 할 사람도 우리였기에 부모님의 반대 따위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애초에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축하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결혼식을 올렸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남편과의 결혼 초반에는 썩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워낙 가진 것이 없이 시작했던 터라 더욱 그랬죠. 우리 둘이 몸 유일방 한 칸 구하는 것도 그때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생을 부모님의 경제력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살아왔기에 그런 생활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과거와 현재가 아닌 미래만 보면서 악착같이 견뎠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수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제과점을 차리기 위해서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때 저희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죠. 남편과 제가 둘이 함께 자그마하게 운영할 제과점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도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돈을 모으고 있는 몇 년간의 시간 동안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버려 더 이상 그 당시에 우리가 알아본 금액으로는 가게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마주한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평수의 가게를 얻으려고 해도 지금 저희가 가진 돈의 배는 더 주어야 가능했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울컥하기도 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어리석은 중생이 된 기분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저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에게 달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운영할 제과점을 차릴 가게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남편을 그토록 홀대하고 결혼까지 그렇게 결사반대하시던 부모님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대답은 뻔했습니다. 상처만 받고 돌아설 게 뻔하다는 걸 잘 알았어요. 저와 남편이 앞으로 수년 동안 더 고생하여 돈을 벌어서 다시 가게를 알아보아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다시 돈을 벌어서 가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또다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죠. 그러한 생각을 하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수년 동안 찾아뵙지 않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가게를 얻기 위해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자금을 조금 지원해 달라고 말이에요. 차마 그 이야기들이 제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겨우겨우 용기를 내 말했지만 돌아온 부모님의 대답에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뭘 잘했다고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서 돈 타령이냐? 돈이 궁해지니까 우리가 생각나기? 설마 네 잘난 한국인 남편이 우리한테 돈 좀 구해오라고 시키든? 어쨌거나 너는 그놈하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자식이 아니라고 여기기로 했다. 결혼도 너희들 마음대로 했으니 지금 상황도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니? 지금이라도 똑바로 느끼거라. 본인의 행동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어른들의 인생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그동안 맺혔던 말들을 쏘아붙이던 아버지는 자신의 할 말을 다 했는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저에게서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집을 나서야 했죠. 저는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지금보다 더욱 독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부모님과의 인연마저 끊은 채 살아갈 것이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목돈이 더 필요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나도 같이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돈을 모은 것은 남편 혼자였거든요. 몇 번이나 남편에게 나도 같이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돈을 모으자고 했지만 끝내 남편이 돈을 버는 일은 자신에게 맡겨주라며 한사코 거절하는 바람에 저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 말대로 이번에는 당신도 같이 고생 좀 해줘. 대신 우리 한국에 가서 살자. 계속 살자는 말은 아니고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단 1년만이라도. 실은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질 못했잖아. 내가 알아보니까 한국이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좋대. 사람들도 친절하고 치안도 훌륭하고.
거기에서는 아마 당신도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설레었고 또 조금은 두려웠지만 우리는 함께였기에 이겨냈습니다. 남편의 말은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핀란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핀란드 언어가 있고 공용어로 스웨덴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수업을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어도 구사할 수 있죠. 핀란드에서는 영어를 못하면 글로벌 문맹이라는 인식이 강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점을 이용한다면 한국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가 조금은 늘어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번역과 관련된 일과 블로그 운영을 통해 돈을 벌었고 남편은 빵집에서 기술을 배우며 미래를 설계했죠. 한국은 음식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였어요. 각종 토종적인 음식들부터 심지어 다른 국가의 전문적인 대표 메뉴까지 섭렵했는데 대표적으로 빵도 마찬가지였죠. 빵 하면 프랑스가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빵이 훨씬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서 남편이 기술을 제대로 배워서 핀란드에서 제과점을 개업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꾸게 만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 종류의 빵에만 집중했어요. 사실 그건 빵이라기보다는 과자에 가까운 음식이었죠. 한국의 전통 과자라고 불리는 한과였는데 유밀과 다식, 정과 과편, 숙실과 강정 등으로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남편이 만들어주는 약과라는 것이 아주 맛있었어요. 달큰하면서도 고소한 것이 제 입에는 아주 꿀맛이더군요. 한국에 살면서 가장 흡족했던 것 중에서 으뜸을 꼽자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미래를 꿈꾸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저와 남편은 다시 핀란드로 돌아와 제과점을 개업하는 데 성공했죠. 우리는 초반부터 아주 바쁜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독특한 스타일의 빵을 판매하는 집으로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한번 먹어본 손님들은 또 그 맛에 흠뻑 반하여 지속적인 단골 손님으로 거듭났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순간들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식 한과를 판매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상상도 하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과점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죠. 다소 한가해진 오후 시간쯤 익숙한 모습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연을 끊다시피 했던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가게를 들어와서 저에게 느닷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과라는 음식 아주 맛있더구나. 박서방한테 잘해주거라. 심성이 착하고 굳센 남자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우리 딸을 이렇게 진정한 사회인으로 만든 걸 보면 말이야. 아마도 제 부모를 닮은 탓이겠지. 사실 부모님에 대한 묵은 감정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무표정으로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게 되더군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자신들이 할 말만 하고서는 그대로 돌아서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직접 빵을 구매하러 오지는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구매하여 먹어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연을 끊고 살리라고 마음먹었던 저는 어느새 더 깊게 패어버린 주름과 뒤돌아 나가는 부모님의 구분 등을 바라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우리 제과점 음식을 부모님이 먹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주기적으로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하던 남편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묵묵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고 돌아오곤 했다고. 그러다가 하루는 무슨 일인지 부모님이 남편을 집 안으로 들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왜 남편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남편은 어떤 사연으로 우리 집에 같이 살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고 했죠. 사실 남편의 부모님은 핀란드에서 크게 사업을 하시던 한국인 부부였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분들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일부를 담당했었고요. 저희 부모님과 남편의 부모님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지내셨는데 남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데리고 키운 것이라고요. 남편에게 그리 못되게 굴었던 것은 사실 돌아가신 남편 부모님의 유언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주관이 매우 뚜렷하신 분이었는데
자식 교육에 대한 철학이 남달랐다고 했죠. 사업차 먼 길을 떠날 때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저희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셨다고요. 이봐, 친구. 이번에도 우리 아이 좀 봐주게. 그리고 만약에 말이야.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모르지 않나. 나와 아내가 사고를 당한다면 우리 아이는 자네 부부가 좀 키워주게. 대신 절대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아주 혹독하게 키워줘. 그래야 나중에 커서 제대로 성공할 거야. 자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네. 자식만큼은 아주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위로 당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지.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봐왔네. 부자들의 자식들 말이야. 내 아들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부탁하네.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은 종종 부모님을 찾아가곤 합니다. 아무리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들 그동안의 묵은 감정들이 한 방에 날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부모님은 저희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기에 그때는 진심으로 모질게 대하는 반응이 나왔기도 했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사실은 남편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을 일궈냈을 때 이야기해 주려고 했다고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 자리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제 자리로 찾아가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고 노력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부모님과 남편은 제법 많이 친해졌는지 농담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누가 보면 수십 년은 저렇게 친구처럼 지낸 사이인가 싶은 정도였죠. 남편의 한국식 제과점 음식을 먹어보고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갖지 않았던 관심인데 말이죠. 한국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 알았고 그 역경을 굳건하게 이겨낸 한국인의 민족성에 큰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가족 간에 불화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한 번쯤은 솔직한 마음을 고백해보세요. 나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영국 런던의 평범한 가정집.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덤벙대면 자기 자식을 버려두고 혼자 와? 그게 사람이야?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해. 덤벙대는 성격 때문에 평소에도 소지품을 종종 잃어버리는 영국 여성이 남편과 한바탕 부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리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이혼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들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얼마 후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어쩐 일인지 부부 중에서 아내만이 혼자서 한국을 급하게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녀는 믿기 힘든 진실과 마주했고 충격과 공포를 느끼며 오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부가 된 에밀리 클레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주부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덕분에 집안 살림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사랑하는 딸 에이미까지 얻게 되어서 후회는 없습니다. 늘 저의 덤벙대는 성격 때문에 남편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 빼고는 말이죠. 남편의 잔소리가 길어질 때마다 저는 다시금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생활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최소한 회사 내에서는 인정받는 인재였기에 그런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말이죠. 만약 우리 가족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처럼 두런두런 평범하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딸을 데리고 그곳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지금쯤 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저의 소중한 딸 에이미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직 어리긴 했지만 충분히 외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의 큰 착오였습니다. 아주 잠깐 딸아이의 손을 놓친 것뿐이었는데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찾고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는 이미 딸아이가 사라지고 난 이후였죠.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근처에 있겠지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딸아이의 신상차기를 말하고 다녀보아도 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종이었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시장이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딸을 못 봤다는 것이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랬기에 더욱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은요. 그날부터 저와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 바빴습니다. 딸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돌아온 저를 탓하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경찰들도 지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수색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딸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덤벙대면 자기 자식을 버려두고 혼자 와? 그게 사람이야?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해. 처음으로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워낙 감정적인 상태였는지라 너무 섭섭하기도 했고 분하기도 해서 그러자고 했죠. 이혼하자고요? 제가 잘못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딸아이를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할 상황인데 남편이 저에게 그것을 빌미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정말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섭섭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덤벙대는 제 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사에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저의 하나뿐인 딸아이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으니 그 누구보다도 저 스스로가 경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요구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우리 딸부터 먼저 찾고 나서 이야기를 다시 하자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혼 도장을 받자마자 그날부터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알아둔 집이 있으니 거기에서 지내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 탓은 하지 마. 나는 미리 알아둔 방이 있으니 당분간 거기에서 지낼 거야.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알고 서류상 정리가 될 때까지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연락하지 마. 당신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저는 이런 말까지 하는 남편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딸을 잃어버리고 오길 기다린 사람이라고 할 만큼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그때와 달랐죠. 아마도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딸이 실종됐는데 이 와중에 이혼부터 하자고 덤벼들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을 혼자서 이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고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었죠. 남편도 그런 마음이길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그 조그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부터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이혼을 하든 뭘 하든 하자고 설득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이번에는 설득을 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이 알아두었다는 집으로 찾아간 저는 낯선 여자와 입맞춤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저 사람이 설마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건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 도장 찍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새롭게 이사간 집에서 다른 여자와 저런 진한 스킨십을 하다니요. 저 여자는 덤벙대는 성격이 아닌가 보지? 나와는 다르게 아주 싹싹하게 자라나 봐. 저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지만 두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성격인 걸 알면서 나와 결혼은 왜 한 거냐고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었죠. 결국 저의 소중한 딸아이를 찾아 나설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딸아이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경찰에게만 이 일을 맡겨두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 또한 경찰과는 별개로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시장에 찾아가서 딸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딸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딸을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딸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의 그러한 생각에 확신을 주는 계기가 있었죠. 목격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는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죠. 옷 색깔이 워낙 특이해서 기억합니다. 웬 남자랑 손을 잡고 다정하게 가길래 저는 참 딸이 귀엽다고 생각했죠. 자기 아버지랑 손잡고 가나보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납치라고요?
이런.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날 딸이 입었던 옷이 워낙 눈에 띄는 색깔의 옷이어서 제 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웬 남자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다는 소리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죠. 다리에 힘이 쭉 풀려버리더군요. 차라리 단순 실종인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걱정되었던 점은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제 딸이 납치당한 것이라면 돈을 달라는 연락이든 뭐든 누군가에게 피드백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연락은커녕 평소에는 심심찮게 오던 광고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놈에게 연락이 먼저 오지 않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참 못난 엄마였습니다. 덤벙대다가 이런 일을 만든 것이 저였죠. 그런데 그보다 더 못난 것은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였어요. 벌써 딸아이가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난 뒤였고 혼자서 딸아이를 찾아 나서며 식음을 전폐한 저와는 다르게 저희 남편은 남편이었던 사람은 저와의 이혼 서류가 정리되자마자 아예 짐을 싸버리고 재산까지 정리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놈에게는 애초에 부성애라는 게 없었던 것일까요? 제가 저 사람을 저렇게 모르고 살아왔던 것일까요? 지금의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을 찾고는 있었지만 이미 희망은 사라지고 있었고 저의 건강도 악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돌보지 않아서 제 인생 자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죠. 아마도 이대로면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과로사하거나 아사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그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 전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남편 쪽 변호를 담당하던 변호사였죠. 이 남자는 특이하게도 한국인이었는데 그의 전화 내용은 더욱 특이했습니다. 에밀리 클레어 씨, 맞습니까? 딸을 찾고 계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주는 주소지에 가서 당분간 지내세요. 딸을 찾고 싶으시다면 제 말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절대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남편분에게도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만. 한국인 변호사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가 와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라니. 게다가 그곳에서 지내라니? 대체 뭔 소리지? 딸을 찾고 싶다면 내 말대로 해라. 혹시 저 인간이 납치범인가? 저는 온갖 의혹이 들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또다시 선택장애에 걸려서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몸은 망가져 있었고 생각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까지 드는 몹시 나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딸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한국인 변호사의 말대로 할 수밖에는 없었죠. 그때는 경찰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듯한 경찰들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고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변호사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왜 하필 한국으로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불안함이 공존한 채 한국에 도착했죠. 그리고 변호사가 말했던 장소에 도착한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랜만에 보는 엄마를 보며 한박 웃음을 짓는 저의 소중한 딸이 저를 반겨주었기 때문이죠. 나중에야 한국인 변호사를 통해 듣게 된 이야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처음에는 그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보는 것이 더욱 무리인 상황이었습니다. 에밀리 클레어 씨,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사실들을 알고 나니 이 방법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더군요. 안전한 곳에서 에밀리 씨의 따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따님은 실종이 아니라 유괴된 것이 맞았습니다. 유괴범은 다름 아닌 에밀리 씨의 전 남편이었고요. 사실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전 남편분이 에밀리 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으로 저와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우연히 의심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리고 나중에는 의무감으로 여기까지 와버렸군요.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내 전 남편은 나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내 연녀와 짜고 이와 같은 납치극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나와 이혼을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목적은 돈이었죠. 결국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한국인 변호사의 양심 고백 덕분에 그 모든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녹취록과 영상들, 증거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나의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인두껍을 쓴 괴물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아무리 나와 이혼을 하고 싶고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아이를 가지고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용서가 안 되더군요. 당장이라도 그 괴물을 찾아가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기 싫었고 이제는 제 딸과 조용한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한국인 변호사는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괴물은 감옥에 보낼 수 있었고 저와 딸아이는 한국의 새로운 터를 잡아서 생활할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저와 딸은 한국에서 쭉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딸과 함께 휴양한다는 생각으로 임시거처로 생각했던 한국이었지만 살다 보니 너무 좋아서 이제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만약 한국인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 살아는 있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그분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변호사님의 당부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성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많은 분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